여러분은 밤에 누웠을 때 등에, 손바닥에 혹은 가슴 한가운데에서 은근히 계속되는 가려움을 느끼며 몇 번만 긁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가려움은 결코 무괴한 것이 아니라 몸속의 한 장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조기 경고 신호를 제가 더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한 줄 한 줄 모두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중요한 장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3가지 가려운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걱정해야 하는지, 언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신호 하나를 잘못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매우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 몸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게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고 피로도 없었으며 뚜렷한 어떤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은 의사 선생님, 요즘 계속 등이 가렵습니다. 특히 어깨 뒤쪽이요. 계속 긁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 건조나 날씨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비누를 바꾸고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피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려움은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 위쪽, 특히 어깨 뒤쪽에서 나타나며 발진도 없고 뚜렷한 붉은 자국도 없지만 은근히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특별한 장기입니다. 위장이나 관절과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도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졌음에도 환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이 가려움을 유발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은 몸의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것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피부 아래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레르기나 벌레 물림에서 오는 가려움과는 다릅니다. 피부 안쪽에서부터 느껴지는 마치 무언가가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는 듯한 불편한 감각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단지 가려움 때문에 오셨지만 검사 후에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소변도 보고 허리 통증도 없고 뚜렷한 피로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은 초기에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신호들이 쉽게 무시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등 위쪽에 가려움을 느끼고 특히 밤에 심해지며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동반 증상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거품이 있는 소변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작은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부종입니다. 아침에는 눈 아래가 약간 붓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무겁고 약간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잠시 남았다가 천천히 돌아온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지속적인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몸은 항상 심각해지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움은 때로 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신호를 덮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연고를 바르고 피부 제품을 바꾸고 가려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증상만 완화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개입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등부 위에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로감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진 뒤에야 검사를 받으셨고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처음에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인이 불분명하고 피부 관리로도 개선되지 않으며 특히 등 위쪽에서 지속되는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이 여러분께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리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후에 아마 여러분께서는 모든 가려움이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특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두 번째 위치입니다.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밤에 막 누우면 발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따끔거리고 가려워서 견디기 힘들어 이불 밖으로 발을 내놓아야 조금 나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낮 동안 손바닥이 계속 은근히 가렵고 붉어지지도 않고 발진도 없지만 매우 불편하며 긁을수록 오히려 시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피부 질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연고를 사서 바르고 심지어 피부과를 방문해 몇 주 동안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문제의 원인이 피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지속적인 가려움이 나타나고 피부 표면에는 뚜렷한 손상이 없으며 특히 일반적인 보습제나 연고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몸속의 다른 장기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과정부터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수백 가지의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신장과 마찬가지로 간 역시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시작되어도 뚜렷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이 손과 발의 가려움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담즙이라는 액체를 생성합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폐물을 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담즙이 원활하게 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거나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이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담즙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일부, 특히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 속을 순환하게 되면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민감한 부위에서 그 자극이 두드러집니다. 그 결과로 가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려움이 알레르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발진도 없고 벌레에 물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편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매일 밤 발바닥이 따끔거리며 가려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고를 사용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떤 증상이 지속되는데 일반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색입니다. 아침 소변의 색이 평소보다 더 짙고 진한 차 색처럼 보인다면 담즙의 일부 성분이 이 경로로 배출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과 피부의 색 변화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거나 피부가 미세하게 노랗게 보인다면 이것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즉 간이 위치한 부위에서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많지 않지만 부어오르거나 늘어날 경우 그 부위에서 막연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으로 인한 가려움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경계가 변화하고 혈액 속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려움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초기 혈액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 질환 중에는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검사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듣고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고령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손바닥 가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날씨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검사를 받으셨고 그때 간 손상이 이미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일찍 검사를 받으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셨듯이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하기만 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작은 증상에 대해 불안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이후에는 오래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신호를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세 번째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가려움이 몸속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가슴 부위와 명치 부위입니다. 즉, 가슴의 가운데와 상복부 사이 옷이 닿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위가 이상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통증도 아니고 화끈거림도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은근히 지속되는 가벼운 가려움입니다. 옷을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세제까지 바꾸어 보셨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다거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가 더 깊이 검사해보면 문제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혈액 시스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목, 겨드랑이, 가슴, 복부, 사타구니까지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네트워크처럼 작용하며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특히 림프종과 같은 혈액세포와 관련된 질환의 경우 몸은 매우 이른 시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려움이 일반적인 가려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여전히 정상입니다. 발진도 없고 붉은 자국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며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원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옷이 살짝만 닿아도 불편합니다. 긁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안 긁으면 너무 신경 쓰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저는 단순히 피부만 보지 않습니다. 더 전반적인 검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안내드리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 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으로 목 양쪽을 부드럽게 만져보십시오. 귀 아래에서 쇄골까지 따라 내려오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콩알 크기 또는 그보다 큰 단단하고 통증이 없는 작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팔을 살짝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피부 아래에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고 통증이 없으며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이지만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곳에서 이상한 덩어리가 발견되고 특히 가슴이나 상복부의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환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처럼 매우 가벼운 신호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개선되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슴 부위의 가려움이 림프계 질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서는 이 부위에 가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뇨로 인한 신경 문제의 경우 가려움은 보통 저림, 찌릿한 느낌 또는 화끈거림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당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날에는 증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반면 림프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가려움이 몸의 여러 부위에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신적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늦게 찾으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상태가 더 진행되어 관리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 하나 때문에 일찍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매우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침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매우 작고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은 바로 그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한 겉의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가려운 부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에 반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약 2분 정도를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화장실에 가셨을 때 자신의 소변을 살펴보십시오. 색이 평소보다 짙고 진한 차 색처럼 보인다면 간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거품이 많고 금방 사라지지 않고 몇십 초 동안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 한 번의 관찰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수를 하실 때 눈의 흰자위를 살펴보십시오. 아주 미세하게라도 노란 기운이 보인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동시에 손으로 목 양쪽을 가볍게 만져보십시오. 몇 초면 충분합니다. 만약 단단한 이상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 부위를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몇 초간 유지한 뒤 놓으십시오. 눌린 자국이 바로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국이 잠시 남아있다면 이는 체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이분이 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변화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신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마시십시오. 매번 작은 컵으로 일정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체내 흡수를 돕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간과 신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에 수분을 머무르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간에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국이나 수프를 드실 때 국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건더기를 더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젓갈이나 절임 음식의 섭취 빈도를 점차 줄여보십시오. 하루에 조금씩만 줄여도 시간이 지나면 몸은 충분히 적응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많은 과일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식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섭취 전에 살짝 데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미네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작은 변화이지만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피부만 보지 마십시오. 등 위쪽이 가렵다면 신장을 떠올리십시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면 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나 상복부라면 더 전반적인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과를 방문하여 피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려움이 지속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약 2주 동안 시도했음에도 호전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2주는 일시적인 문제와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가려움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달자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신의 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짧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읽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언제나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